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달달한 얘기를 이어왔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프닝 인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윤석산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존경, 받는 그런 시인이시기도 하고, 하지만 또 대학자로서의 어떤 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수은 최재우 선생님의 천도교, 우리가 일명 동학이라고 하죠, 선생님. 네, 동학이라고 하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조망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라서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제 고향이 이제 그쪽이라서. 그러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낯설지 않고 그렇죠.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피적인 거죠. 표피적인 거. 네, 오늘 선생님 모신 김에 좀 깊이 있는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깊은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통칭해서 동학 또는 천도교 이렇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인가요? 우리가 역사 그렇죠. 시간에 배웠잖아요. 인내천 사상이다. 이런 쪽으로. 도학난, 도학혁명. 그렇습니다. 혁명. 그다음에 그 사상이 이제 인내천으로 그렇죠. 집약되는 사상이다. 하늘이 곧 나다. 내가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이 내가 혁명적인 하늘을 모셨다. 내가 곧 하늘이고 하늘이다라고 하는 이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이제 네. 시천주, 조화정,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거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심오한 그 세계가 거기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곧 하늘이고, 내가 곧 하늘이고, 그 하늘은 누가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발견할 때, 그때 깨달을 때 네.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 어쨌거나 조선 말엽에 들어와서 참 비극적이고 참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렇죠. 민중들에 대한 핍박도 심하고 관료들 또는 외세의 침입. 그렇습니다. 침탈도 심하고 이 와중에 이제 동학이 천민들이죠. 그야말로 서민들 속에서 깊이 침자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힘은 어디에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가 지금 물질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풍요롭죠. 우리 어릴 때 비해서 풍요로운 시대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행함을 느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대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희망이라는 게 잘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희망이 부와 권력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삶이 잘 사는 삶이냐, 내 삶이. 근데 지금은 가치관이 부와 권력적으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어지러워지는 거죠. 문학도 똑같고 종교도 똑같고 철학도 똑같아요. 그것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살게 만드는 요소들을 가져야 되는데 문학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철학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걸 통해서 부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세태라는 걸 막연히 생각해요. 교회도 부자게 크고 맞습니다. 절도 부자고 정치 세력과 결탁도 하고 왜 결탁을 합니까?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라는 건 아닌가. 동학은 바로 당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냐에 대한 희망을 준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지. 뭐 너 이거 하면은 무슨 뭐 부자가 된다. 너 이건 권력을 갖는다. 그건 권력 갖고는 빠져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때는 그건 일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학이 이제 1860년에 최재호 선생이 지금 그 고향이라는 그 현곡 용담서 득도를 한 이후에 세상에 가르침을 폈는데 1905년에 동학의 3세 교조인 의암선명희 선생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게 천도교가 된 건데 동학이 곧 천도교예요. 이름을 바꾼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당시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생겼어요. 동학은 유학의 2단이라고 해서 20단 해야 되는데 이름을 바꿔서 종교로 등록을 하니까 그 피박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다음 일제가 1910년에 5년 뒤에 우리나라를 전부 강제 합병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사회단체와 정치단체를 전부 없애버렸어요. 만약 동학으로 있었으면 그때 없어졌습니다. 근데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거 이후 9년 뒤에 1919년에 3.1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일을 한 거예요. 동학, 천도교가. 그런 중요한 일을 했는데 사실 이 동학이 이 세상에 나오던 19세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그 타락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 타락이 우리가 표피적으로 지배계층은 타락하고 피지배계층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피지배계층과 지배계층 다 타락했어요. 다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억압을 하고 수탈을 했을 뿐이죠. 그때의 여러 기록을 보면 일종의 피지배계층들도 완전히 도덕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외세가 침탈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고 이러한 시대에 특히 억압을 받던 피지배계층 사람들한테 사람이 모두 하늘님 모셨다. 너도 똑같은 임금이나 권력자나 똑같은 하늘님 모신 존재로서의 당당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너다 이거죠. 당시 피지배계층은 주체로서의 자각을 못했거든요. 자기는 지배계층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사는 시대였는데 나도 이 시대를 개혁시킬 수 있는 나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주체라는 자각을 시켜준 게 수은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자각을 한 이 주체들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것들이 뭐 교조 신원운동이라든가 우리가 아는 동학혁명이라든가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이해도 잘 됩니다. 근데 거기 조금 더 이제 제 생각을 보태면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배, 피지배 뭐 이렇게 보면 19세기 말에 정말 혼란스러웠고 그야말로 그 혼미한 세상이었거든요. 그럼요. 그 혼미한 세상에 더 지배계층은 훨씬 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발악이죠. 발악이죠. 근데 그게 소외된 많은 민중들이라든가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초급 먹튀였잖아요. 그렇죠. 초급 먹튀였잖아요. 희망이 없는 삶이었고 내가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갖지 못하는 그 주체를 상실한 그게 바로 존엄을 상실한 그다음 존재감이라고 하는 존귀함을 다 상실해버린 그 삶 속에서 수은 선생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걸 이제 심어준 분이 바로 최재우 선생님이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들불처럼 민중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그것이 참 비극적으로 끝난 하나의 그 운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원래 그 동기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외세도 또 이렇게 외세들이 개입하게 되고 또 우리의 주권까지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외세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정자들이 잘못해서 외세를 끌어들였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 동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은 동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동학은 당시의 시대적 균형이 깨진 것이 어떤 그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게 균형이 깨졌고 외세 침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균형이 깨졌으니까 그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그러니까는 봉건적 어떤 세상을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바꾸는 내적으로는 그렇고 외적으로는 외세 침입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의 실패는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우리가 참 숭고한 정신으로 갔지만 결과적으로 위정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훼손되거나 그렇죠. 변질돼 버리고.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이제 고부에서 일어나 가지고 전주성까지 함락을 하는데 전주성이 함락되면 곧바로 서울로 올라오게 되니까 당시 권력을 갖고 있던 민씨 일파들이 민비 세력들이죠. 청나라에다 구원병을 청했어요. 청나라는 일본하고 무슨 협정을 맺었냐면은 들어갈 때는 서로 연락하기로 했잖아요. 양해 각서를 서로 이제 그게 천진조약을 맺었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우린 조선으로 군대를 파견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호시탐탐 노리겠다가 같이 들어오죠. 같이 청나라는 그래도 순진해서 아산 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전라도에서 난이 났으니까 일본은 인천으로 들어가요. 경복궁을 먼저 점령해버리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청나라를 퇴각시켜버리고 동학권을 토벌한다는 명목하에 조선 당시 강토를 유린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 희생된 그 동학 그 농민군들이 어느 정도 되나? 기록에 따라 3,4만 정도 됐다고. 아니 3, 4만이 아니라 기록에 따라서 30만에서부터 10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군하고의 전투에서는 동학군이 우세했어요. 근데 일본군이 개입하는데 일본군이 100명 죽일 동안에 동학군은 한 사람도 못 죽여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수한 화기를 가지고 당시 일본 청나라를 이겨낸 화기를 가졌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 참 어마어마한 그 화력을 가지고 했으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우금치 전투라든가 뭐 이 북실 전투라든가 세성전 전투라든가 이런 데서는 한꺼번에 몇천 명이 죽습니다. 맞습니다. 피가 달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 저는 뭐 운동가도 아니고 아니지만 분노 같은 게 이렇게 그렇죠. 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운 생명들이 이 피바다를 만들게 된 그 주 요인은 부패였던 거죠. 부패. 그렇습니다. 관료들의 부패. 이것은 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용서가 되지 않는 그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무겁게 이제 이 얘기가 출발됐는데, 자꾸 아주 그 정수에 대한 그 핵심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 시 한 편을 듣고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가 이제 이게 연작시 형식으로 이렇게 출발이 됐는데 그 원 제목이 죽음, 그 낯선 시간 앞에서라고 하는 원 제목의 5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좀 낭송 좀 해주시죠. 그 이 죽음은 이제 수은 선생님께서 대구 관덕당에서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쓴 겁니다. 죽음 그 낯선 시간 앞에서 5 윤석산 구태여 말을 한다면 나는 경주 그냥 현공면 가정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근안공께서는 60이 지나 나를 낳으셨다. 어머니 한씨는 재가녀 젊어 세상을 떠돌기도 하였다. 가슴에 남달리 세상을 근심하는 마음도 지녔다. 구태여 말한다면 경주 사람이고 조선 사람이고 아버지의 아들이고 박씨 부인의 남편이고 세종이 세청이의 아버지이고 동학 선생이고 구태여 말을 한다면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며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며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며 구태여 말을 한다면 하늘님 모신 사람이고 보다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세상이 모든 사람 너나 없이 하늘님 모심을 깨달은 사람이고 구태여 말한다면 하늘님 가르침 세상에 폐하하는 사람이며 그
검수 같은 세상 눈 바로 뜨고 바라보는 사람이요. 지금 우리 달달한 사랑의 얘기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왔지만 자 숙연해집니다 이제. 숙연해집니다. 너무 숙연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마 이 시를 보면서 저는 이 시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네네.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재라고 하는 시 공간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요, 우리는 지금 뭐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번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존귀함을 바로 지니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네, 바로. 네. 그렇습니다. 이 시 속에서 이제 한울이라고 하는 그죠? 선생님? 한울림. 네, 한울림. 네. 한울림. 자, 일반 사람들에게는 한울림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좀 생소하거나 네. 낯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 좀 쉽게 좀 풀어서 그렇죠.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하느님, 하나님 하는 것은 땅에 상대되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하느님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란 시는 지상에 있지 않고 저 멀리 초월된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늘을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근데 동학천도교에서의 한울림은 땅과 하늘을 모두 포함하는 우주적 존재란 뜻에서의 한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죠. 그러니까 저 멀리 초월된 공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으며 동시에 우주의 편만돼서 꽉 차 있는 그러한 존재가 한울림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나 하느님과는 변별력을 가진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순수 말로 하는 건 크다는 뜻입니다. 이게 크다. 한길, 할아버지, 하나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울 하는 것은 하늘이라는 더없이 넓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울타리란 큰 울타리, 우주란 뜻이에요. 전 우주. 네. 거기에다가 이제 님이라는 어떤 인격적이고 또 존중할 수 있는 의미를 붙여서 한울님이 된 거죠. 우주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아까도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마 이 한울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곧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 멀리 있거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세계와 이 한울림이라고 하는 세계는 일치하는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일치하는 것이다. 내가 곧 한울이고 한울림이고 이 한울림은 존귀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또는 어떤 세력에거나 어떤 환경에서나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자존이죠. 이 자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저 초월된 공간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때로는 우리를 억압하기도 하고 이러는 존재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늘님은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하늘님이죠. 그런데 나만 하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상대도 하늘님을 모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상대만 아니라 풀도 하늘님을 모셨고 또 돌멩이도 하늘님을 모셨고 파리도 하늘님을 모셨으니까 그 생명 자체를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늘님 모신 것을 우리가 그 값을 하는 거죠. 하나가 이루어졌다. 나만 존중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대단한 사상입니다. 이 위대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나라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아요.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여러 불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한울님의 사상 그다음에 그 하늘이 곧 나고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자체의 어떤 위대한 사상입니다. 이 위대한 사상은 아마 인류가 영속되는 한 역사가 영속되는 한은 인류에게 보편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김지아 시인 선생님 아시죠? 제 알죠. 김지아 시인이 그 말년에 이제
지금 현재도 그러실 겁니다 아마. 생명사상, 네. 이 한울림 사상, 네. 이 한울림 사상에 너무너무 심취를 하셔서 네. 지금도 뭐 이렇게 시를 아주 네. 활발하게 이렇게 쓰시던데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감옥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더 잘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먼지가 날라와서 창틀에 먼지가 쌓이는데 거기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명이 대단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동학의 경전을 집어넣어줬어요. 그 동경대전인가요? 동경대전하고 거기 경전 안에 동경대전이 있고 네. 용담사가 있고 용담사. 해월 선생, 최시영 선생이라고 그분의 가르침이 있고 의암소미선의 가르침이 있는 그 경전을 집어넣는데 그걸 읽고는 너무 감복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 동학 연구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속에서의 진정한 생명 경애가 여기 담겨 있다. 20세기에 우리가 가장 그 등한시하고 하는 생명과 생태 문제가 이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런 책도 많이 쓰셨죠. 근데 이게 참 묘한 게요. 사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혼을 했더니만요. 장인 장모님이 전부 다 동학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이거 현곡면이니까. 아니요. 북한분인데. 북한분이 북한도 많이 있었어요. 예, 북한분이고 네. 장모님은 이제 저기 안동분이죠. 봉화분인데. 예. 이 동학의 뭐 핵심 역할을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내 태생이 또 그쪽 고장이기도 하고 또 뭐 이게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만나는 처조차도 이제 그렇고 그 과정에서 태어나셨고. 참 이상하다. 그래서 뭐 운명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 인생에서 이건 참 이 사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동학에 대해서 또는 천도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 자 그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 한울림 사상이라든가 이런 시각에서 현대를 전망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저는 오늘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 갈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옛날에 그 왕권 시대는 어떤 그 권력층 간의 갈등과 또 그것이 이제 민중들이 자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갈등이라든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지금의 그때도 양상이 좀 바뀌었지만 내면은 같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린 부와 권력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입니다. 그것만을 전부 추구하고 있는 으로서 생겨나는 갈등인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종식을 시키고 그러니까 갈등은 결국 뭐냐면 나만 살아남으려는 그런 주의잖아요. 상대는 무조건 어떻게든지 밟아야 되고 상대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갈등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상대가 필요하고 상대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을 이룩하지 않는 한 인류는 영원한 갈등 속에 헤매게 될 거란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패턴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해월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사천 물물천. 일마다 한울림 일 아님이 없고 물건마다 한울림 모시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제가 이제 그런 강연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전에 무슨 일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좀 뭐 가격 가지고 흥정하니까 그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와서 흥정을 하나. 근데 전화를 받아 그때 막 지나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어느 대학 강의 가는 길에 여기 잠깐 들려고 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어디 대학에 강의 가는 뭐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훌륭하신 분이네요. 아니 대학의 교수님 다 훌륭합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가지고 귀하고 천함을 나눈다고요. 근데 일마다 한울림 일이 없으면 일은 다 훌륭한 거예요. 다만 귀하고 천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못하는 사람이 천한 사람이에요. 대학의 교수라도 장관을 하더라도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 천한 사람이고 비록 저기서 땅 파고 있는 자산이란 그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게 해월 선생이 19세기에 가르친 가르침이에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 관념을 바꿔버린 게 사사천입니다. 그런 세상이 돼야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정말 성실한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그 성실한 사람과 내가 더불어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계급과 지위, 그러면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 경쟁 사회가 되면 상대를 그 자리는 하나가 정해져 있잖아요. 꼭지점 하나인데 이 꼭지점 올라가려고 하니 이 나머지 그 경쟁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짓밟거나 아니면 모함하거나 밀쳐내야만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그래서 저는 그 작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혹시 꽃들을 위하여인가요? 꽃들을 위하여인가 그 동화가 한 권이 있어요. 잘 그거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나비가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쭉 그려놨는데 죽기 살기로 그 꼭지점을 이렇게 올라가요. 탑을 올라가요. 동료를 짓밟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았더니만 이 탑이 하나인 줄 유일하게 이 세상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여러 수천이 있고 수억이 있고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결국 이 탑을 올라가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바꾸냐면 이게 이제 그 상대를 짓밟고 올라가야만 탑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비가 되면 이 무한한 공간을 이용해서 날개짓을 해서 올라가면 너도 올라갈 수 있고 나도 올라갈 수 있고 그 나비가 되는 과정을 서로 아까 존귀함으로 서로 귀하게 여기고 도와준다면 서로 이룰 수 있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경쟁 사회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동화입니다. 아주 저는 그게 저 보시죠. 이게 굉장히 꽃들에게 희망을 맞네요. 꽃들에게 희망을 맞습니다. 저는 태교 이야기. 이거 한 10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감동적입니다. 감동적.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사상적 기반이죠.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 인간에게는 다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게 드러나고 그것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세상의 분위기라든가 이게 지금 안 된 거죠. 그걸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과 함께 이제 제가 사실 살면서 경쟁이라는 건 있어요. 어디고 경쟁이 없을 수는 없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을 위한 경쟁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께서 공부 잘하는 애만 이뻐하면 그 선생님은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밥상을 하나 차릴 때 옛날에 저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밥은 주갈에 담고 김치는 보시기에 담고 국은 탕기에 담고 생선은 접시에 넣고 이렇게 간장 쫑기도 또 이렇게 놔요. 그래서 그게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야 밥상이 딱 차입니다. 옛날에 노인네들이 진지 잡수기 전에요. 간장을 먼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잡숴요. 그래야 입맛이 돌아오거든요.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지니까.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전부 밥주발이 되려고 그러면 그 밥상이 되겠습니까? 그렇듯이 모든 것이 자기 몫이 있는 거죠. 그 몫을 존중해지고 그 몫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사회는 균형 잡힌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동학의 가르침, 천덕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해월 선생님 말씀을 이제 아까 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뭐 듣기로는 당신께서는 모든 행동과 모든 그 입성과 먹는 것과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셨다고 그래요. 제자들하고 똑같이. 제자들하고 똑같이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집신을 신으면 당신도 집신을 손수 이렇게 만들어서 신고 다니고. 지식을 짜고. 짜고. 근데 그게 도가 아닌가. 그게 저는 그게 도를 이룩하신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디서 그 얘기를 최근에 했는데
독립운동 연구하는 사람이 한번 찾아왔어요. 네. 저를 찾아와서 해월 선생이 36년간을 도망 다녔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잡혔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옆에 있는 누가 원체 뭐 노하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근데 밀고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모든 독립운동가나 동학 지도자들, 전봉준도 똑같았어요. 밀고자한테 잡혔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밀고를 당해가지고 잡혔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해월 선생은 한 번도 밀고자가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같이 똑같이 위대하신 그럼으로써 신뢰를 절대 잃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제자들한테 삶의 희망을 줬습니다. 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인가에서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그거 없으면 죽음이다 이거야. 우리 삶 속에서도 희망이 없으면 우리 삶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듯이 동학은 천도교는 19세기 20세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한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밀려왔어요. 근데 오늘 천도교는 피폐할 때는 피폐했어요. 물론 전제하고 뭐 교구도 전국에 있고 합니다만은 그런 그 희망의 메시지를 못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제 얘기를 조금 넘어와서 선생님 아주 높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 대한민국 시인협회 회장님으로 이렇게 그렇게 높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높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조금 선생님 역정 내실 정도로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 또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아울러서 그다음에 그 단체죠, 협회죠, 협회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역정 안 내실 거죠? 아니 뭐 그걸 가지고 뭘? 저는 그 이 문화 단체, 문학만 아니라 예술 단체는 어떤 권력을 창출하는 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시협 회장이 돼가지고 그 인사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학을 하는 사람들, 문학은 결국 혼자 하는 거지만 때로는 사람들, 문학하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께 만남을 통해서 체온을 나누면서 문학적 교류도 필요한 것이다. 시인협회는 시인끼리의 문학적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1974년에 이제 신춘문예를 당선을 했는데 시로 당선한 거죠, 그때는. 74년 가을에 경주에서 시협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어요. 경주. 그때 박몽월 선생님이 회장인데 거길 갔더니 교과서에서만 보던 시인들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게 환상이죠. 그야말로. 그게 시인협회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서비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이후 그분들과의 교류를 평생을 해온 거예요. 돌아가셨고 지금도 같이 있고 이런 그렇게 된 거죠. 결국 시인협회라는 것이 협회를 통해서 무슨 뭐 회원들의 무슨 복지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건 둘째, 셋째, 네 번째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인들의 따뜻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문학적 갈증을 채워주는 게 첫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이는 거죠. 모이면 우리가 흔히 떼거리라고 생각하는데 떼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단체가 있으니까 단체를 어떻게 좀 그런 식의 오늘의 잣대로 보면 부하 권력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정치단체가 하는 거고 경제단체가 하는 거지 예술단체가 하는 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그 취임할 때 인사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할 겁니다. 2년 동안 뭐 행사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회원들을 참여시켰어요.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해서
그 회원들이 내가 시를 쓴다는 게 이렇게 자랑스럽다라고 느끼면 더 좋은 거고 네.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회원들이 얼마나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나 또는 어떤 협회나 양이 있으면 어음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술 단체로서의 어떤 위상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유지해 가고자 하지만 또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우리가 바람이죠. 바람이라고 하는 그 덕목을 오롯이 다 성취했던가 또 이루어왔던가라고 하는 부분도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야말로 이제 한국 시인협회가 원로원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않았는가 지금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젊은 사람들이 좀 모이면 가끔씩 이렇게 합니다. 해서 물론 젊은 사람들이 부족한 그 식견에 의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한 그들의 얘기도 한번 곰곰이 귀담아 이렇게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구가 또는 어르신과 그 젊은 신진들이 한 마당으로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 장이죠. 통합된 장이 되려면 모든 부분들이 다 좀 개방적이고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다채진 않아요. 예. 오는 사람을 마다하진 않고요. 안 오기 때문에 문제죠.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있어요. 예. 우리가 젊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나한테 어떤 그 좋은 점이 있느냐를 따져서 가죠. 예. 생각을 따지는 거다 생각을 하고 가죠. 근데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안 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시업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예. 이제 그게 굉장히 요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극대화됐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풍속도가 바뀌었어요. 잡지 중심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잡지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은 그 잡지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그 잡지와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잡지라는 게 몇 개 없었어요. 잡지 중심의 모임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작용을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시업에 젊은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은 잡지를 한번 만들자. 근데 어디 주 선생님도 잡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지원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도 없고 우리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장이라는 사람은 뭘 하냐면 어디 가서 좀 도네이션 받아오는 게 이게 회장하는 일입니다. 어디고 다 이제 학교고 어디고 오면 그거 잡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되냐면 웹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웹진도 한 사람이 들어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정급을 줘야 돼요. 그게 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관심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사람을 오게 하는 길이 그것뿐이 없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못 오는 거죠. 힘이 약해서 못 오고 관심도가 자신의 이론적인 관심도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양자가 다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원론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시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하고 시업은 잘 안 오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문학적 권위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위와 권력은 달라요. 권위는 맞습니다.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부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박목월 선생님이나 서정수 선생이나 그런 분들이 권력이 있습니까? 문학적 권위가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세배를 다니고 이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의 세배 풍속도는 좀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사실 문학적 위상이 몇십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당시에 1922년에 김서울이 진달래를 발표하니까 당시 다 조선 사람이 다 알았어요. 미당 서정주가 벽이라는 시를 동아일보에 당선하니까
고창 촌마을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예. 지금은 아무리 훌륭한 시인이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이제 매체도 바뀌고, 이게 정보 전달 그 이상이 방식도, 떨어졌죠.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문학적 권위가 전만은 못하죠. 네. 선생님 그 직제가 그 회장님이 계시고 또 밑에 또 네, 회장이 있고 예. 위원장들이 4사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회장이죠. 거기다 이제 부회장이 네 분이 5사람까지 부회장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저는 이제 위원장 넷에다가 무임소 부회장을 한 분. 예. 이렇게 김학로 선생님 무임소 부회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사무총장, 사무국장, 그다음에 이제 그 간사들이 있고 이제 차장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뭐 직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거기 그 김학로 시인이 그 부회장으로 계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아, 예, 부회장이죠. 부회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양반 보고 좀 똑똑합니다. 일도 잘 하시잖아요. 똑똑하고 일도 잘 합니다. 일 많이 하라고 좀 많이 닥들 하시고 좀 하시죠. 아, 이건 내가 좀 맨날 그렇게 하죠. 아주 그래서 열심히 참 시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제 아마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김학로 시인하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다, 많이 좋아졌다, 탄력도 붙었고 또 역동적이 됐고 그다음에 많은 시인들이 이제 어떤 동기가 되고 계기성이 돼서 앞으로는 더 좋아지지 그렇죠. 않겠는가. 바로 이 시대에 젊은 시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시업이 따라가야 돼요. 열어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듯이 잡지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웹지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사실 문학은 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모여 앉아서 술이나 먹어서 문학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다음 뭐 또 훌륭한 회장이 나와서 뭐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 계실 때는 그 김학로 시인 많이 푸싱을 하고 막 닥달 하세요. 그럼 이제 그거 할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모시고 활용 점정입니다. 우리 젊은 시인들 그다음에 우리 한국 문학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뭐 어르신으로서 한번 말씀 좀 조망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참 뭐 문학 전체를 얘기하기보다 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정말 잘 쓰는 시인들이 참 많아요.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잡지를 보고 시집을 보면은 이렇게 시를 잘 쓰는가. 정말 이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너무 잘 쓰는 시인이 많습니다. 근데 그 잘 쓰는 시인을 세상이 모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누가 그랬나? 김기림이 그랬나? 시는 외로운 성을 쌓고 있을 때에 시에 값이 난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몰라도 예술적 가치가 있을 때 시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독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독자를 탓할 수는 없어요. 시도 그것을 또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어려운 시, 혹은 쉬운 시, 난해시, 서정시, 현대시 뭐 이렇게 나누는데 시인이 그러한 그 어려운 시는 자신의 예술적 어떤 그 뭐로서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독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시교육을 어디서 받은 데가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시를 다 외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거 무슨 입시에 무슨 한두 개 나오니까 안 외요. 그럼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시를 합니까? 그래서 이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시가 독자에게 가고 독자도 시에 다가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시단이 보다 활기를 띠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선생님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아주 조그마한 그 매체지만 이 매체를 가지고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확장적으로 독자들과의 만남을 할 것이고 가교육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 많이 고민하게 되고요. 또
노력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 말씀 오늘 뭐 더없이 우리 시단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젊은 시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느덧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벌써. 선생님, 우리 이거 아주 작은 독자지만 우리 구독자들을 좀 위로하는 마음에서 네. 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지금까지 시가 잡지나 시집이라는 어떤 그 한정된 매체 속에서의 독자를 만났는데, 이런 그 영상, 뭐 유튜브라고 합니까? 이러한 그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독자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게 오늘의 독자들이 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건 소중한 일이고, 그래서 이 소중한 일이 잘 확충돼서 보다 독자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새로운 시의 길을 열기를 바라고, 독자들 역시 이러한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시를 만날 수 있는, 시와 시인과 시인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면은 더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먼 길까지 이렇게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이렇게 해주셔서 더없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자주자주 또 제가 선생님 모시고 또 여기 이 자리에서 또 독자들을 위해서 또는 구독자를 위해서 또 장을 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건강하시고. 자, 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인과의 만남 또는 나의 삶, 나의 시, 고원도 윤석산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윤석산 선생님은 시인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 시인협회라고 하는 중차대한 그 역할을 또 책임을 맡고 계셔서 많은 일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봄날이 왔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예.